자, 수업 들을 준비 됐나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출산의 개념. 저출산은 출산율 2.1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 이유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한 명이 낳아야 하는 아이수가 2.1명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적으면 사회가 점점 작아지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1명이 기준이었다. 그리고 출산율 1.3명 이하가 계속되면 초저출산 사회라고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1명으로 초저출산 사회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까지. 두 번째는 고령사회의 출현이었습니다. 고령사회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의 비율이 16.4%로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고요. 고령자라 하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나갔었고요. 심화 개념으로 출산 양극화 현상을 잠깐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많아지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출산 양극화 현상이라고 했고, 소득 하위 40%와 상위 40%를 구분해 봤을 때 사실 40%는 그렇게 극단적인 집단은 아니죠. 가운데 있는 20%를 제외하고를 봤으니까 사실 극단적인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위 40%와 상위 40%를 구분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의 출산율이 차이가 났다. 이 말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사회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활동하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영상을 보고 나는 미래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 결혼은 땡땡땡이다. 적는 활동 첫 번째로 있었고요. 여러분 이거 안 한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다음 주 등교해서 검사할 거고 그 두 번째 활동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결혼 인턴제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죠.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결혼 인턴제에 대한 영상을 보고 결혼 후에 지켜야 할 규칙 7개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워드 예시를 보고 여기 안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도 되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것들이 있으면 써도 물론 너무 좋겠죠. 선생님이 예시 적어준 거 그대로 적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생각해서 정말 지킬 수 있는 규칙, 상대가 지켜줬으면 하는 규칙을 적어보는 것까지 개인활동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제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등교하면 짝의 생각과 그러니까 짝이 만든 규칙과 그 규칙에 대한 나의 생각 적는 활동까지 하면서 활동하기 2번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은 스스로 답할 수 있죠. 1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수업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은 무엇인지 여기까지 적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기 짝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적는 이 칸만 빼고는 다 채워져 있어야 수행평가 감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등교해서 한번 검사하고 우리 반의 출산율도 한번 계산해보고 여러분 수업 잘 들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는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근데 이런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질문이 딸려오죠.
그치만 개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결혼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니 너네는 강제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라. 2명 이상씩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배우고 있을까요? 그냥 개인의 선택에 맡겨놓으면 될 것을 굳이 학교의 수업 시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제약, 그러니까 물론 결혼과 출산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지만 사회적인 제약,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거라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영향, 대처 방법, 대책까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론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귀 쫑긋 하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활동지는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거니까 활동지 얼른 꺼냅시다. 새로운 활동지가 아니라 뒷부분 아직 안 채웠죠? 우리 그 활동지 등교할 때 꼭 가지고 와야 돼, 얘들아. 등교할 때 활동지 챙겨오세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영향.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플러스 평균 수명의 상승.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혼과 출산이 기회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겠네요. 출산의 감소. 결혼을 하는 사람과 출산하는 사람의 기회의 감소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서 결혼을 하고 나의 미래를 투자할 아이를 낳는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소득과 나의 지금 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결혼과 출산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둘 다 만족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 어떤 사회 기반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겠죠. 사회가 불안정하고 꼭 결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직장 생활에 더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임할 수 없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내가 자녀한테 혹은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파트이면, 이게 출산율과 연결이 된다면 고령화는 예전에는 65세까지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평균 수명이 현재 85세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5세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요즘 65세면 굉장히 젊은 어르신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있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있고 의료기술, 어떤 수술이나 뭐 영양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명이 늘어나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고령화를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맞는데 고령화가 지금 현재 많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65세라는 나이의 기준이 현재 사회랑 맞지 않는다.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혼 출산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지니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상승하니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현재 사회의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왜 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노인 인구들을 보살피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 많은 수의 노인 인구를 부양을 하려면 개인이 거둬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사진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 아기가 이렇게 등에 부모를 업고 부모가 그 위에 또 노령 인구들을 업고 있는 굉장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나서 고령이 됐는데 그 고령의 자녀가 초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 이제 60살인데 60살 정도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다.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자녀가 없고 출산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30년이 남았는데 65세면은 그 정도 더 살 수 있죠. 남았는데 나의 경제 활동은 끝났어. 근데 나를 부양해줄 가족은 없고 사회에서도 지원금이 풍족하게 나오지 않아. 그런 생활의 불안정. 그리고 자녀를 한 명만 낳다 보니까 한 명. 평균적으로 0.91명이라고 했죠. 자녀를 낳는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 한 명한테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들, 딸에게 올인을 해버리는 거죠. 나의 삶보다 내 자식에게 더 풍족하게 잘해주고 싶고, 그렇다 보면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피드백을 훨씬 더 어머니한테 잘해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가 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니? 뭐 학원을 안 갔을 때도 그런 스트레스, 부담감, 충격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많아져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족 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어떤 자녀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향상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다.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내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아직 남은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또 다른 제2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영향 6개. 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하나 말해주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마인드맵으로 한번 각각 2가지 이상씩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지 이론을 딱 들었을 때도 내 생각이랑 같네? 나 이건 생각 못했네? 하면서 더 배움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출산을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담감으로 하는 거기 나이를 못 낳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정부 지원금을 늘린다. 직장에서는 뭐 워킹맘을 위해 휴가를 준다. 선생님 지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인드맵으로 그냥 해보고 있는 거니까 지역사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함께 돌봐주는 거. 공동육아를 실시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 되니까 좀 더 직장에 집중하고 육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도 각각 2가지 이상씩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시간은 한 2분 정도 줄게요. 정답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기업의 오너라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되겠죠. 자, 2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 쓰지 못한 학생들은 잠깐 멈춰놓고 마저 쓰시고요. 다 쓴 학생들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가족의 노력, 개인의 노력. 가족의 행복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에게 만약에 주말 부부라면은 남편, 아빠에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부 전화해보고, 그러고 가정 내에 가사 노동을 역할 분담을 해서 함께 그 노동을 하다 보면 이런 육아,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한 야근은 줄이고, 우리나라 여러분 오래 일한다고 더 많이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데드라인이 딱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기업인들은 그냥 무작정 9시, 10시까지 야근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야근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장려한다.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 친화 직장 교육 및 근로자 상담을 실시한다. 요즘 구글 같은 데서는 상담, 이런 어떤 정신과 상담 같은 것도 직장 내 복지로 주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국가에서 이런 상담, 심리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회사 내에서 이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가족 모임에 몇 번 이렇게 끌려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귀찮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항상 아버지가 이름으로만 얘기하는 회사 동료들을 이제 누군지 아니까 뭔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빠가 직장 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실 때도 뭔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너무 먼 얘기 같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그 직원들이 쉬는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 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부모님 직장 탐방, 가족 캠프 이런 거를 친한 부서원들끼리 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당연히 저출산 극복, 우리 아이 많이 낳읍시다 하는 사회적 캠페인 운영할 수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이게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동네에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데 여러분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죠? 주민센터에 가면은 이제 가족 친화 문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자녀와 이야기하는 법, 자녀와 대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데서 잘 찾아보면 이런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참 옛날부터 그 가족 내의 문제, 어떤 어려움을 밖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인색해서 그냥 가정 내에서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사회에 우리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기업의 노력은 가족 친화 제도. 이렇게 안 넘어가지? 여러분, 여기 기업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입니다. 지워서 프린트에는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국가의 노력을 가보면 이제 각종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각각 여러분이 어떠한 제도인지 외워야 합니다. 오늘 하진 않을 거고요. 이미 이론 수업 많이 나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 등교하면 출산 전후, 산전후 휴가 어떻게 이용하고 며칠이 보장되고 쌍둥이의 경우 며칠, 그냥 한 명 낳았을 때는 며칠까지 되는지, 이럴 때 월급을 주는지, 그리고 배우자 출산, 남성은 출산을 하지 않죠.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옆에 남편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있어줘야 되니까 이런 제도 며칠까지, 미리 말하면 5일까지 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지, 육아휴직 몇 년 쓸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거 다 4개 다음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름을 좀 친숙하게 가지고 가세요. 출산 전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거. 출산 전후 휴가. 사실 여기 제도 이름에 어떤 제도인지 느껴지긴 하죠.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 낼 수 있는 거. 육아휴직.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 휴직까지는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 8시간 일해야 되는 걸 4시간만 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가족 친화 문화입니다. 아까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가족 친화 문화란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이게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입니다. 가족 친화 문화의 효과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만을 위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요. 사회에서는 당연히 출산율, 고령화가 이렇게 완만히 해결이 되니까 또 굉장히 좋고, 개인은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좋고, 생산성, 삶의 질, 국가 경쟁력 측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중요한 것만 보고 갈게요. 일단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출산을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근율, 이직률 감소돼서 다시 신입을 채용해서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수 인력 채용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가짐이 들기 때문에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산성까지 증가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 너무 행복하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집에서도 행복하고, 직무 만족도 너무너무 좋죠. 경력 개발, 중간에 단절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어떤 커리어가 자꾸 상승할 수 있고, 동료, 직장 생활이 즐거우니 동료와의 관계도 좋고, 가족 생활 만족도 좋고, 사회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해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커서 국가를 다시 또 생산성 있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기까지 한다. 가족 친화 문화를 그래서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기업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상담, 그리고 육아 휴직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는 기업에게 정부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국가에서 뽑는 국가에서 이제 기업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뽑는 데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굉장히 이 가족 친화 문화 인증을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어차피 다 잘 되는 거니까. 누구 하나가 양보하는 게 아니죠. 기업이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율이 늘어나면 국가 경쟁력이 증가하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가족 친화 문화 형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근로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등교 수업하니까 8월 30일에 등교하니까 이때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준비물은 활동지, 현재 일반 활동지 1번까지 나왔으니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오늘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뒷장에 있는 거 할 필요 없어요. 학교 가지고 와서 할 거니까. 활동과제 1, 저번 시간 거 혹시 안 한 친구들 있으면 마무리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론 내용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어요. 얼른 다음 수업 들으러 갑시다. 안녕.